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반농사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생업 가운데 반농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지형과 기후, 생업과 인구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농경과 농경민의 생활 가운데 두 번째로 벼농사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벼농사, 쌀을 농사짓는 거 가지고 우리는 벼농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강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강과 무슨 강이었나요? 황허강과 창장강, 양쯔강이었죠. 그죠? 자, 반농사가 황허강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벼농사는 반농사보다 한 2000년 정도 뒤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기원전 6000년경에 양쯔강, 창장강 중하류의 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창장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남부에 있는 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창장강 주변 자체는 기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강수량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벼가 자라기 딱 좋은 조건, 늪지대에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는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원래 벼라고 하는 작물은 늪에서 자라는 작물이에요. 여러분들 논바닥 밟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논에 가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밟아보세요. 발이 푹푹 빠질 겁니다. 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벼를 기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늪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창장강 중하류 습지의 경우에는 이 벼가 야생 상태의 벼가 자라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자생하고 있었던 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생벼가 자생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인간이 걷어들여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벼농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반농사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비교적 생산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크기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벼농사는 반농사보다 먹을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식량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게다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능력, 인구 부양력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게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능력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kg당 반농사의 대표적인 작물인 밀 같은 경우에는 밀 1kg을 먹으면 몇 칼로리 정도가 나오느냐? 150kcal 정도의 열량이 나온다, 생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쌀의 경우에는 똑같은 양을 먹어도 열량이 어느 정도가 발생하느냐? 720kcal 정도의 열량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한 5배 정도의 높은 열량을 발휘하는 게 쌀인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빵이나 면으로 식사를 했을 때 왠지 밥을 먹었을 때보다 좀 더 빨리 배가 고파진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지 않나요? 자, 아무튼 이 쌀의 경우에는 양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인구를 먹여 살리는 능력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그 쌀이 주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쌀 같은 경우에는요, 논에서 푹신푹신한 땅에서 자라는 잡초들을 뽑아주는 일을 당연히 딱딱한 밭에서 딱딱한 땅인 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보다 물렁물렁 부드럽게 물이 차있는 흙에서 잡초를 뽑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죠? 농사일 가운데 가장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힘든 일이 잡초 제거인데 그 잡초 제거가 반농사에 비해서 쉽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벼농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재배 과정이 복잡합니다. 반농사처럼 그냥 씨 뿌리면 지들이 알아서 잘 자라,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씨 뿌리면 알아서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는 겁니다. 심을 때뿐만 아니라 기르고 잡초 제거하고 수확할 때조차도 반농사보다 훨씬 더 많은 손이 가는 작물이 바로 이 벼라고 하는, 쌀이라고 하는 작물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벼농사를 지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라붙어야
나타야 돼요. 그래서 집중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재배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다양한 농기구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 동아시아의 인구 밀도가 높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바로 쌀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일 뿐만 아니라 이거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또 많이 모여 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쌀이 동아시아의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한 동아시아의 인구 밀도도 높아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벼의 경우에는, 쌀의 경우에는 이 쌀만 건네준다고 해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 돼 라고 방법만 알려준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전파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새로운 지역에서 함께 집중적인 노동력을 발휘를 해야 거기서도 벼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기술과 함께 이동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또 우리가 동아시아서 하면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쌀은 창장하 중하류의 습지에서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이후에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퍼지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루트를 보자면은 산둥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에 나와 있는 반도죠. 산둥반도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벼농사 기술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일본의 벼농사를 전파한 것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벼농사까지 우리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농경사회, 농사를 짓는 사회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자, 우선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논에다가 물을 대려면은요, 물을 강물에서부터 이게 땅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로 물길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리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로라든지 저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죠? 자, 이런 거 혼자서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제방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혼자서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공동으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동원되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농번기, 농사일이 바쁠 때에도 역시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이 동원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이 동원해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조직들이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농경사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농경사회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할 유목사회에 비해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한 명의 강력한 권력자가 그 권력을 바탕으로 그 사회의 인간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하는 모습, 정치적인 모습,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발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농경사회의 특징이다라고,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권력이 집중된다는 거, 그리고 왕권이, 황제권이 강력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농경사회의 특징을 하나 이야기해 본다면요, 모든 경제적 가치는 농사지을 땅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경작지를 차지할 것인가, 이 경작지 확보를 위한 침략전쟁. 누가 더 많은 농사지을 땅을 차지할 것인가, 경작지 확보를 위한 침략전쟁이 발생한다는 것도 농경사회의 한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침략전쟁이 발생한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기술 몇 가지가 있어요. 예전 교과서에서 있었는데 요즘 교과서에서 빠졌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농경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 세 가지 선생님이 소개를 했는데요. 바로 시비법과 철제 농기구, 그리고 우경입니다. 자, 시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땅에다가 거름이나 퇴비를 주는 것을 시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인간이나 동물의 배설물 이런 것들을 흙하고
지푸라기하고 지푸라기하고 섞어가지고 땅에다 뿌려주면은 작물들이 잘 자란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12법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필요로 하느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땅에서 작물을 기르다 보면은 이 작물이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면서 영양분이 고갈된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똑같이 다시 한번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농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 고갈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바로 이 12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법이 농경사회에서 개발이 되면서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은 더욱더 올라가고 같은 땅에서 계속 농사 짓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철로 만든 농기구, 철제 농기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철제 농기구가 나타나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나무나 돌로 만든 농기구보다 농사짓기가 훨씬 더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철제 농기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땅을 깊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깊게 팜으로써 어떤 일이 가능해지느냐? 땅을 깊게 파면은요. 자, 이 작물의 뿌리가 닿는 부분은 영양분이 다 고갈됐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작물의 뿌리가 닿지 않는 깊은 곳은요. 아직 영양분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서 땅을 깊게 파주면은요. 영양분이 유지된 흙은 위로 올라오게 되고 영양분이 고갈된 흙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작물을 심었을 때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것. 그게 바로 철제 농기구의 사용 덕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경은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해요. 자, 소는 인간보다 힘이 세죠. 그죠?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뭐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자료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자, 소가 이렇게 이제 쟁기라고 하는 수직으로 꽂혀있는 이런 어떤 삽을 등에 메고 질질질 끌고 가죠. 그죠?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걸 밟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소가 앞으로 가게 되면서 이 쟁기에 의해서 땅이 계속해서 이제 가로퍼지는, 뒤집어지면서 쭉 이 소가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뭐가 좋았을까요? 네. 일단은 사람이 직접 땅을 뒤집는 것보다 덜 힘든 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우경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우경이 있기 전에는요, 사람의 손으로 땅을 팔 수 있는 부드러운 흙에서나 농사 짓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경을 하게 되면서 풀뿌리가 많고 돌무더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 골라내기 힘든 땅도 이 소의 힘으로 그 땅을 뒤집고 걸러내서 갈아서 단단한 흙을 뒤집어서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부드러운 흙으로 바꿔주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범위가 더욱더 넓어지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우경이 가지고 있는 것 덕분에 가능했던 발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농경사회 발전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목축과 목축민의 생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칠판에 글씨를 쓰다 보니까 조금 칠판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생략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까지 열심히 이제 쓰고 막 그리다 보니까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필기를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필기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 수업 듣는 학생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교재 나중에 받으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선생님 그리고 위두랑에다가 교재 파일 올려놨잖아요. 그죠? 미리 출력을 해서 보고 있으면은 그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급식으로는 미역국이 나왔어요. 잡채하고요, 김치하고, 그리고 입학을 축하하는 생크림 케이크 조금 간식으로 나왔네요. 여러분들 아까 2교시 수업을 할 때, 수업 찍을 때 급식 먹는 얘기를 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자, 목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축은요, 가축을 기르는 일을 가지고 목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느냐? 방목과 유목 두 가지 종류의 목축 방식이 있습니다. 자, 방목이라고 하는 것 교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정 구역 안에 가축을 풀어놓고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축 기르는 방식들은 방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가축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알아서 자라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방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정 구역 안에다가 가축들을 가둬놓고 기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주변에서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가둬놔도 그 안에서 뭐 걔네들이 자라는 풀만 먹고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가둬놓고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방목의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기온과 강수량이 받쳐주는 것, 당연히 농경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방목의 방식으로 가축들을 기릅니다. 자, 그렇다면 유목은 어떤 데서 가장 행해지는 것이냐? 반대로 농경이 불가능한 지역,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낮아서 풀이 자라는 속도가 늦어서 한 군데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은 다음 풀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새로운 풀을 뜯어 먹이려 이동을 해야 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목축의 방식이 바로 유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목이란 아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냥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요. 돌아다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겨울 수경지하고 여름 수경지를 이동을 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걸 가지고 유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자면 겨울 수경지는 어디 있냐면은 남쪽의 해발 고도가 낮은 저지대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무척이나 추우니까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축을 기르는 것이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추운 북쪽이나 해발 고도가 높은 고지대에도 어느 정도 기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풀이 또 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추운 고지대로 북쪽의 고지대로 가서 가축들을 먹이고 겨울이 돼서 너무너무 추워져서 거기서 더 이상 가축들을 먹일 수가 없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따뜻한 남쪽 저지대로 내려와서 가축들을 먹여서 기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유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핵심은요,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것이 바로 유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목민들의 생활 특징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카메라 앵글 조금 옮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목민의 생활 몇 가지 특징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 거주하느냐? 게르라고 하는 주택에 거주를 합니다. 이동식 가옥이에요. 교과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교재에 사진 넣는다는 걸 깜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가끔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했던 효린의 민박? 그런 데서 이제, 이효리 씨가 집에다가 이런 어떤 텐트 같은 게르를 설치를 해가지고 손님들을 받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나무와 그리고 가축의 가죽 등을 이용을 해서 만든 쉽게 말해서 텐트가 바로 게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게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동식 가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목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 역시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게르라고 하는 집의 경우에는요, 조립과 분해가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련된 성인 남성 혼자서 한 3시간이면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는 한 1시간이면 철거할 수 있다고 해요. 이동식 가옥에 거주한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사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가장 주된 경제활동은 무엇이냐면은 가축을 길러서 활용하는 게 가장 주된 경제활동이다라는 것이죠. 농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냥도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교역,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데리고 돌아다니는 이 가축들을 활용해서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유목민들은 어떠한 동물들을 기를까요? 양, 염소, 낙타, 소 같은 이런 동물들을 기르는데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유목민 이퀄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은 유목민들에게 생존의 필수적인 가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말은 이동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에게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강력한 전투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죠. 또 말과 같은 동물은요, 인간에게, 유목민들에게 식량이나 도구나 의복, 연료 등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식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젓, 그죠? 그런 걸로 치즈라든지 술 같은 거 만들어요. 말주라고. 말고기 맛있습니다. 먹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선생님 먹어본 적 있거든요. 말고기 회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약간 뭐랄까 굉장히 질긴 속고기면서 약간 닭고기 비슷한 식감 나는, 네, 아무튼 맛은 있어요. 먹고 싶어지네. 네, 고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또 말이 죽고 나면은 말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요. 말의 뼈는 무척이나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말이 연료도 제공해 주기도 해요. 연료.
말은 무엇을 연료로 쓸까요? 여러분들 그 몽골 지역 사람들의 삶을 찍은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자들이 그 넓은 초원에서 이렇게 나무 바구니를 하나 메고 집게로 이렇게 뭔가를 주우면서 다니는 모습, 이런 것들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말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인간이나 동물의 배설물이나 방구 이런 데에는 메탄가스가 함유되어 있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방구에 불 붙여보기 이런 거 안 해봤나요? 선생님이 해봤는데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네, 동아시아사를 공부한다고 치고 방구 낄 때 라이터에 불을 붙이면은 네, 방구에 펑 하고 불이 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초원에 잘 마른 말똥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냥을 칙 그어가지고 불을 대면은요 정말 활활 잘 타요. 추운 몽골 초원 지역을 나는데 유목민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연료로 활용되는 게 또 말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축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목민들의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동물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이 사람들은 이런 가축을 안 기르네 싶은 거 뭐 있을까요? 닭은 뭐 기릅니다. 뭐가 없냐면은 돼지가 없죠, 그죠? 우리는 굉장히 친숙한데, 그죠? 돼지는 안 길러요. 왜 안 기를까요? 돼지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춥고 건조한 데서 기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죠. 사치스럽죠, 너무. 이동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죠? 이런 특징 때문에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이슬람교라고 하는 게 또 마찬가지로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다, 돼지처럼 저렇게 물을 많이 먹는 동물을 기르고 먹는다, 이건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런 계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유목민의 특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들은 부족 단위로 이동 생활을 합니다. 한 부족이라고 하면은 뭐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뭐 많을 때는 뭐 10,000명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한 부족이 함께 가축들을 기르면서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공동의 생활 단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족 단위가 유목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어요. 국가나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국가나 민족이라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와 함께 이동생활하는 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의 권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왕이 여러 부족장들 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이 부족장들이 힘이 꽤나 강하다 보니까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족장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동생활을 하는 이 유목민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군주권이 약한 농경사회에 비해서 군주권이 약한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족 단위로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부족들을 단합시키고 통제한다는 일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어느 부족이 가축들을 기를 가축들에게 먹일 풀이 자라는 땅, 목초지를 차지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또 대립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누가 차지할까요? 당연히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부족이 목초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유목지역의 경우에는요, 강력한 부족만이 살아남는 이른바 약육강식의 지대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부족 단위로 이동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농경민들에게 큰 위협은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이제 이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느냐? 좀 지우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좀 이제 써야 되니까. 언제 이 사람들이 농경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느냐? 이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평소에는 부족 단위로 이동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잘 단합과 통제가 되지 않는데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똘똘 뭉치면서 강력한 파괴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몽골족의 징기스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몽골족 정말로 힘이 약한, 뿔뿔이 흩어져 지내는 힘이 약한 유목민족이었거든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딱 등장하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굉장한 파괴력을 발휘해 나가게 되죠. 이런 게 유목민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목사회의 발전. 어이쿠! 아하. 이 마이크를 댔어야 음성이 좋아지는데
네, 이번 영상은 음질이 첫 시간, 두 번째 시간보다 조금 좀 떨어지겠네요. 마이크를 쓰면 음질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깜빡했네요. 다음 시간부터 잊지 않고 꼭 마이크 쓸게요. 어디까지 했더라? 네. 자, 유목사회 발전 봅시다. 농경사회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농경사회에 굉장히 큰 발전을 했던 것처럼 유목사회에서도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장과 등자의 발명이에요. 자, 안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잘 알고 있죠, 그죠? 말 탈 때 말 위에 앉는 의자가 안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안장을 통해 안장이 발명이 되면서 무엇이 가능해졌을까요? 안장. 엉덩이가 편안하니까, 그죠? 일단은 말을 좀 더 안정적으로 탈 수 있게 되었겠죠, 그죠? 안정된 승마가 가능해졌고, 엉덩이의 피로감을 줄여줌으로써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안장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공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등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안장에서 사람이 발을 걸 수 있게 만들어진 발거리를 가지고 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등자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무엇이 가능해졌느냐? 등자가 있기 전에는요, 사람이 말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두 손 중에 한 손은 반드시 이 제갈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삐를 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등자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이 발의 힘으로 말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등자로 인해서 무엇을 쓸 수 있게 되었느냐? 말 위에서 양손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말 위에서 양손을 쓰게 됨으로써 무기 가운데 활이라고 하는 무기를 말 위에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유목민족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활로 적을 공격하는 이런 어떤 강력한 군사력, 이런 것들이 유목사회에 갖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유목민들은 바다 빼고 말이 갈 수 있는 곳 전부 다 가죠.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흉노적, 선비적, 돌궐족, 위구르족, 거란족, 몽골족과 같은 유목민족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여진 쪽은 뭐 비슷합니다만 사실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라기보다는 수렵민족에 가까워요. 사냥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앵글 좀 돌릴게요. 네, 미안합니다. 중간에 마이크를 왜 마이크 생각을 못했지? 음질이 좀 떨어져도 이해를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경민과 유목민족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는요, 상호 협력적인 관계예요. 이 두 지역의 민족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주로 생산하는 경제적인 물품들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농경민족은 자기들이 많이 생산하지만 유목민족들이 잘 만들지 못하는 어떤 것들, 곡식이라든지요, 차, 마시는 차입니다. 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옷감이죠. 비단이라든지 황금, 그 다음에 술 만들 때 쓰는 누룩 같은 이런 것들을 유목민족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목민족들은 뭘 주고 이런 것들을 사오느냐? 자기들한테 많은 건 무엇이에요? 말. 농경민족에도 말은 필요하죠. 이동수단이고 전투수단이니까, 그죠?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물들의 가죽, 모피라든지 아니면은 북방 지역에서 많이 나는 그 보석 비슷한 거 있어요. 구슬복, 주옥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는 교육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평화적인 교역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떨 때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인데 기온이 올라갈 때가 문제가 될까요? 내려갈 때가 문제가 될까요? 내려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추워지게 되면은 북방 유목민족들이 먼저 추위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따뜻한 남쪽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당연히 농경민족과 충돌이 이뤄지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무언가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이 제한될 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뭐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이 제한될 때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 둘 사이의 교역이 중단되었을 때 누가 훨씬 더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유목민족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필품들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목민족들이 훨씬 더 입는 타격이 크다라는 것이죠. 큰 타격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후가 내려가서 기온이 내려가서 이 유목지역에 살기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남쪽 땅을 찾아서 내려가서 거기를 살기 위해서 농경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뺏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이 제한될 때 정당하게 살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면은 쳐들어가서 뺏어라도 가져와야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농경민과 유목민족 사이에 교역이 제한되거나 혹은 이동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목민족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따뜻한 남쪽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교역이 불가능해지니까, 그죠?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농경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힘들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경민족의 경우에는요, 시시때때로 가끔씩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농경민족들의 경우에는 유목민족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이, 저 나쁜 놈들, 자기 스스로 먹을 것도 만들어서 먹지 못할 만큼 맨날 남의 것만 뺏어먹는 나쁜 놈들 이라고 멸시를 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농경민족들이 유목민족들에 대한 멸시와 혐오를 담아서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오랑캐라는 것이에요. 그죠? 저 나쁜 놈들, 자기 스스로 식량도 만들지 못해가지고 맨날 남의 거나 뺏어먹고 쳐들어오는 놈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멸시와 혐오와 감을 담는 표현이 바로 오랑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막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올지 예상할 수 없고, 저기 쳐들어왔다고 해서 달려가 보면 이미 말을 타고 도망가 뒤기 때문에 잡기도 힘듭니다. 자, 그래서 농경민족들이 유목민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그 둘 사이에 농경민족이 사는 지역과 유목민족이 사는 지역 사이의 경계에다가 유목민족이 말을 타고 넘어오지 못하게 높은 벽을 쌓아버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돈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지? 자, 그래서 이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경계에 만들어진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만리장성이에요. 그죠? 유목민족의 남하와 약탈로부터 농경민족들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방어막이 바로 만리장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농경민과 유목민족의 생업의 차이는요, 만리장성이 만들어졌던 것과 같이 동아시아의 역사 변동과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대로 우리가 농경민족이라고 해서 유목민족들을 오랑캐라고 멸시하고 혐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 나름대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한 결과일 뿐이지, 농경민족은 문화적으로 우월한 사람, 유목민족은 문화적으로 열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떻게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마이크 빼먹은 거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잊지 않고 마이크 꼭 연결을 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선생님도 여러분을 만난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합시다. 안녕.